사회복지의 규정을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서 보면 첫 번째 사회복지 서비스 환경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 90년대 아동보육 서비스에서 2000년대에는 노인, 장애인 관련 서비스로 확대되었고 인력 집약적 산업, 관련 종사의 수의 증가, 서비스 조직의 규모의 확대, 행정관리 능력의 요구. 근데 이거와 이면에 시설의 소규모화 뭐 이런 것들도 같이 맞물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사회복지 서비스 운영 방식의 주요 변화를 보면 사회복지 조직의 자원 동원 양식의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공공의존에서 민간에 대한 역할 강화 쪽으로 다원화되고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나 이런 부분의 역할들이 커지고 있는 거죠. 올해 이제 작년 코로나 전국에서도 경남 모금회가 역대 최고였어요. 114% 목표 달성했나? 어려울 때 그러니까 나누는 문화는 우리나라가 최고인 것 같아요. 옛날 그러니까 IMF 때 금모으기 뭐 이런 것들하고 맞물린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회복지 서비스 인력 구성의 변화, 다 전문직화인 거죠. 그러니까 안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전문가들이 협업 형태의 고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서비스 전달 체계의 변화에 보면 제한된 사회 서비스 자원을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한 이 부분에 대한 연계와 통합 뭐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례 관리에 대한 부분이 이제 집중화되고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 환경의 변화에 따른 사회복지 행정의 영역 규정의 시사점을 한번 보면 정책과의 관련성이 강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 행정이다 보니까 관과 관계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정책적인 변화의 흐름에 이 사회복지 서비스도 함께 맞물려 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대표적인 게 사회복지 서비스원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전국에 5개가 시작이 됐는데 각마다 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그나마 버텨나가는데 경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그 부분이 뭐 잘 된다라기보다는 뭐 자기 나름의 방식을 찾아가는 과정. 그러니까 쉽게 적응될 거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 그 과정에서 또 다른 형태의 뭐 이런 부분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 행정의 관점에 폐쇄 체계에서 개방 체계로 이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관은 관, 민은 민, 뭐 이렇게 됐다면 지금은 민관이 함께 네트워크를 통해서 아니면 뭐 정보 공유를 통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그리고 효과를 높이는 작업들을 함께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회복지 행정의 영역을 사회복지 전문직의 활동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전문직들이 활동하는 휴먼 서비스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회복지사만이 사회복지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대한민국 그러니까 사람의 삶은 복지만으로 해결되지 않잖아요. 뭐 의사도 들어야 되고 간호사도 들어야 되고 운동 처방사 뭐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사람이 가장 효율적으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게 만드는 부분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지원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뭐 A라는 클라이언트에는 의사, 간호사, 뭐 상담사, 사회복지사가 필요하다. 근데 B라는 클라이언트는 간호사하고 뭐 놀이치료사만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지원의 체계들이 뭐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회복지 조직 확대에 따른 행정관리의 기능과 지식의 세분화 뭐 조직이 점점 확대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김에도 보면 뭐 이게 저는 좀 반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여러분들은 복지재단에 가면 좋겠지만 복지재단이 생김으로 해서 편중화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김해시 모금 예산의 대부분을 원래는 시가 운영하는 복지재단에는 후원금을 이렇게 모금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근데 편법을 쓰는 거죠.
모금회와 협약을 통해서 다 끌어들이고 있는 거죠. 근데 잘 보시면 김해시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은, 아동 시설들은 청소년 수련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청소년 수련관이 지금 이제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왜냐면 건물은 엄청나게 큽니다. 이렇게 수련 시설이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뭐 조금 있는데, 유사한 다른 지자체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의 프로그램과 비교해 보면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반 행정과 사회복지 행정을 한번 구분해 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행정이라고 하면 공공행정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공공행정은 공공기관에서 목표 설정, 실행 계획의 수립과 이행, 재원 조달, 인력 관리, 정보 관리 등의 일련의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더 나은 전달 체계를 통해 행정의 조직의 목표를 효과적, 효율적으로 수행하면서 관리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 거죠. 이어서 공공행정은 주목적인 공공성을 가진 조직과 관련되는 것이며, 경영은 이윤을 추구한 영리조직의 관리를 다룬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거고, 공공행정이나 경영 모두 제한적 자원으로 조직의 효과성, 효율성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라는 개념은 단순한 공공행정의 의미를 제한하지 않고 공공부문, 영리부문, 비영리부문 등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조직의 관리적인 측면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 행정의 특징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대상으로 하는 것과 달리 일반화, 표준화, 그리고 규격화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사회복지 행정은 개별, 집단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다양한 요구를 진단하고 각 클라이언트별로 개별적, 구체적인 접근을 하는, 결국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접근을 중시하고 사회복지 행정은 일반화, 규격화를 통해서 대비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행정은 필요한데 집중한다는 부분이 조금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의 동사무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찾아오신 분한테 서비스를 지원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 한에는 그랬습니다. 자주 찾아가라. 찾아가서 담당자하고 친해지라. 그러면 뭐라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좋은 클라이언트들한테 말씀드리곤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는 분한테 더 많은 정보가 갈 수밖에 없죠. 공개는 해놓는데, 왜냐면 홈페이지나 이렇게 공개해 놨습니다. 근데 홈페이지 접근성이 떨어지는 분들이 계실 수밖에 없잖아요. 이분들한테는 한 번이라도 찾아오시는 분한테 안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지 않는 분들한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다음으로 사회복지 영역, 행정의 영역을 한번 보면, 수평적 영역에는 크게 조직관리, 환경관리, 자원관리, 프로그램 관리가 있습니다. 이건 책에 잘 나와 있는데요. 책을 한번 읽어보면, 다양한 사회복지 행정 관련 활동과 요소들을 포함하는데, 사회복지 행정은 사회복지 조직을 중심으로 조직 외부의 환경에서 요구하는 정책적 요구를 조직의 목표에 수렴시켜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조직 구성원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인력과 자원을 배치시켜 서비스를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 과정의 총체를 말한다. 사회복지 행정은 행정보다는 관리의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다양한 활동의 영역은 크게 조직관리, 환경관리 이렇게 4개 영역으로 압축될 수 있는데요. 조직관리를 보면 사회복지 조직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주로 조직의 내부적 구조인 계층제와 팀제를 형성하는 것을 비롯하여 조직기술, 리더십 등의 작용과 활동도 포함을 한다. 이게 미시적 조직관리라는 개념이고요. 두 번째, 환경관리입니다. 사회복지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소를 관리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조직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고 관리하는 활동 능력, 거시적 조직 관리의 개념이고요. 세 번째 자원 관리인데요. 인적 자원 관리, 인사 관리를 말하고 이 내용들 읽어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물적 관리, 자원 관리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프로그램 관리를 보면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수행하는 과정을 모니터하여 프로그램의 목표 달성 정도를 평가하는 전 과정에 이르는 과업과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활동을 주로 중간 관리자의 영역이라고 표현한 게 프로그램 관리라고 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 수직적 영역을 보면 사회복지 조직 구성원의 행정활동 또는 관리 활동에 관여하는 범위와 수준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데요. 사회복지 행정관리자가 수행하는 활동을 사회복지행정으로 본다면 사회복지행정 영역은 관리자의 위계 수준에 따라 주된 활동들이 달라지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복지 조직의 관리자는 최고관리자, 중간관리자, 일선관리자로 나뉜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들이 관리활동의 영역은 상호 중첩되고 부분적으로도 있고 확연하게 구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밑에 이제 이렇게 일선 관리자, 그 조금 올라가서 중간 관리자, 최고 관리자, 그래서 이게 중첩돼서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회복지 관리자 뭐 이렇게 부분에서 보면 활동 영역을 보면 정책 영역, 관리 영역, 서비스 영역. 그래서 정책을 잘 입안하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국회나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런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은 아니면 보좌관을 하셔도 되죠. 아니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로비스트. 저는 사회복지에도 로비스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을 제도화시키는 부분은 정치인들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로비스트가 될 수도 있고 압력단체가 돼서라도 그 역할들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리 영역.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가 관리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직 관리 속에서 클라이언트도 관리하고 재정도 관리하고 이게 효율성을 집약하는 부분입니다. 그 서비스 영역 같은 경우에는 이 서비스를 통해서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왜냐하면 그 서비스를 통해서 그분들의 그러니까 불만을 그러니까 사회복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면 사회복지는 왜 생겼을까요? 이게 이제 나중에 개론이나 이런 데서 수업을 하다 보면 영국에서 사회복지가 생겼던 이유 이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뭐 저희 책에도 뒤에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폭동을 막기 위한 영역 중에도 하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굶다가 이렇게 표출될 수 있는 거는 잘 먹는 사람들한테 가서 할 수밖에 없죠. 이것을 적절한 선에서 관리하는 부분. 근데 지금의 이제 사회복지는 이 수준이 아니라, 그러니까 관리 수준, 그러니까 뭐 최저선의 부분이 아니라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뭐 완벽하게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겠지만 최저생계비 이상의 기초생활 수급자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 플러스 문화생활까지도 일정 정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정책으로 가 있기 때문에 뭐 그게 이제 만족할 만큼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좀 더 나은 삶을 지원할 수 있는 분야로 전환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관리 기술 영역입니다. 표에 보면 뭐 이렇게 기능적 기술, 인간 기술, 개념적 기술. 그러니까 최고 관리자 같은 경우는 개념적 기술을 하고 있고 중간 관리는 인간 기술, 일선 관리는 기능적인 기술에 대한 부분을 필요한 기술로 가지고 있는데요. 이걸 구체적으로 한번 책에 있는 내용을 보면 기능적 기술 같은 경우는 기관의 핵심적인 활동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기술로서 주로 상담, 사례 관리, 프로그램 기획과 점검 등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전달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말합니다. 주로 일선 관리자가 반드시 갖춰야 할 기술이며 최고 관리자는 의사결정을 위해 최소한 요구되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역의 범위를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 기술인 거죠.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
사회복지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들은 이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우도록 하고요. 인간기술 같은 경우는 사람을 다루는 기술로 조직 내에서 매우 필요 불가결한 기술이며 모든 수준의 관리자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기술입니다. 사회복지 조직의 모든 관리자는 사람을 다루고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기술을 공통적으로 구별해요. 그러니까 최고 관리자도 중간 관리자도 일선 관리자도 동일한 부분에서 이게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뭐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여기 이제 안에 보면 이제 뭐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것도 있을 거고, 뭐 대화할 수 있는 거, 뭐 정치학 이 여러 가지 부분들이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념적 기술 같은 경우는 최고 관리자에게 요구되는 기술이고 조직의 비전을 제시하고 문제 상황을 규정하고 해결하는 기술을 요구한다. 뭐 저희 직원들한테도 저희들이 많이 저희가 단체가 다른 데와 다르게 내부 교육이 좀 많이 합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중단되고 있긴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왜 이런 교육들에 대해 그래서 지금 이제 줌을 통해서 내부 교육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이런 과정에 겹치다 보니까 왜 교육을 많이 하는 그러니까 뭐 저희가 이제 재정 여력이 튼튼한 조직 같으면 뭐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급여로 이렇게 잡고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함께하는 복지사들의 이렇게 역량을 향상시켜서 향상에 대한 도움을 주는 부분이 저희 조직과 함께하는 그래서 뭐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그랬어요. 저희 단체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은 다른 데 가서도 대접 받을 수 있는 저희 단체에서 일하다가 복지관으로 간 친구들이 2명이 있어요. 최근에 그 친구들 연락이 지금도 연락 오고 이렇게 하는데요. 뭐 계속 민원이 저한테 이제 AS 해달라는 부분이죠.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행정 부분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런 기술들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뭐 관리 기술 영역에서 사회복지 행정의 특성을 보면 이제 22페이지에 체크박스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회복지 행정은 국가의 이념, 발전 방향, 정책 등에 의해 결정되기도 하지만 도덕적 가치와 상충되어 어떤 측면을 우선시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거 생각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자율자동차가 왜 지금 이제 이렇게 시판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많이 올라와 있다라고 하거든요. 네, 여기는 도덕적 가치의 판단은 기계가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2가지 딜레마가 있습니다. 뭐 하나는 그죠. 안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죠. 운전자 중심을 안전을 우선할 것인지 그 상대방의 안전을 우선할 것인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전자 안전을 우선을 하는 자동차다, AI다라고 하면 그 차가 나와서 다니는 것을 용납하시겠습니까? 왜? 그 차가 언제 나에게 달려들지 모르는데요. 반대로 운전자보다는 그 도로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우선하는 AI다라고 하면 그 차 사시겠어요? 이런 딜레마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충되는 부분을 어떻게 우선되는가에 대한 사회복지 행정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다양한 인적, 물적 자본들을 동원하기 위해 때로는 개인의 자본이 다른 사람이나 전체의 이익 또는 공익을 위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분명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해야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내용도 한번 찬찬하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민과 관이 협력하여 조직 및 구성원의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지 않아야 한다. 영리가 아니죠. 비영리 조직이죠, 저희들이. 근데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요. 뭐 이런 부분에 딜레마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요구하는 건 지금 현재 뭐 지역 아동센터니까 아동복지에 뭐 하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화두가 그거예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호봉제 이야기가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고요. 경남이 조금 늦은 편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사회적 책임, 윤리적 책임을 필요해서 재정의 투명성, 직원의 전문성 등에 대해서는 또 수준을 높여 나가며 고려해야 된다. 마찬가지죠. 직원의 역량이 어떻게 보면 우리 조직의 역량이고 지역의 역량인 거죠. 이게 직원이 역량이 나름대로 높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서비스의 질도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의 역량 개발을 충분하게 시키는 작업들을 해야 되고 그 이면에 학교에서 역량 개발을 충분하게 해야 되는 거죠. 이론적인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안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장면들을 보시는 게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동복지에 관심이 많아. 아니면 난 청소년에 관심이 있어. 노인에 관심이 있어. 그것만 보면 되죠. 근데 앞으로는 그것만 있으면 될까요? 지금 이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노인과 청소년의 콜라보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마을과 뭐 이렇게 하는 형태로 해서 이 한 개를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에 하도 중 하나가 공유주방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뭐냐면 공유주방을 하다 보면 노인도 올 수도 있고요. 아동도 올 수 있고 청소년도 올 수 있고 여성도 올 수 있고 다양한 계층들이 올 수 있어요. 공유주방 같은 경우는 마을 중간에 함께 만들 수 있는 그 주방시설을 만들고 그에 대한 프로젝트를 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는 거죠. 김해도 적극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그 비슷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형태의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고 저희들이 이제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희망 아지트라는 프로젝트를 지금 이제 경남 오구매를 통해서 삼성중공업이 지원하는 그래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진행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역 자원에 다양한 아이디어가 들어가서 아동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젝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고민은 지금 현재 그러니까 있는 공간이 너무 좁아서 조성하려고 하는 분 처음에는 저기도 괜찮겠다 했는데 이제 시작하려고 하니까 좀 더 좋은 데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들이 생기네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화두죠. 사회복지 행정에서 고려해야 되는 조직 관리는 미시적 조직 관리와 거시적인 조직 관리를 나눌 수 있는데 미시적 조직 관리는 조직 내적인 관리, 거시적인 부분은 조직들 간의 관계를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화두 중에 하나가 사회복지 전달 체계를 조금 이제 좀 구체화시키고 조금 이게 정비하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선별주의하고 보편주의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원리는 복지 서비스 제공 기준에 대한 가치로서 사회복지 정책 활동으로부터 제공되는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자격과 범위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는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선별주의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 대상자들을 사회적, 신체적, 교육적 기준에 따라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구분한다.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자산조사를 통해 원조를 필요로 하고 인정된 사람들 적 한부모 가족, 장애인, 무능력자, 이렇게 빈민 이렇게 지원하는 걸 말하는데요. 대표적인 게 그죠. 아동수당을 도입할 때 논란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아동수당을 제공한 게 최고는 한 3, 4년 정도 됐죠. 이 아동수당을 3, 4년이 되나? 3년이 안 돼. 논의는 그렇게 하고, 시도는 한 2, 3년 정도 된 걸로 기억하는데요. 처음 도입할 때, 이제 선별주의, 보편주의가, 그때 당시에 선별주의가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선별주의가 이겼죠. 선별주의의 논리는 그거였어요. 이건희 손자에게도 아동수당을 줘야 되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민이 많이 되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선별주의가 우선했어요. 근데 선별주의에 문제점이 있죠. 뭐냐?
자산조사의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산조사를 통해서 자산조사하는 비용이 그걸 포함한 금액이 실질적으로 자산조사 안 하고 다 주는 비용보다 더 많이 드는 거죠. 이 논란을 통해서 많이 힘들어지는, 담당 공무원도 많이 힘들고 이런 부분들이 생긴 거죠. 선별한다고, 조사한다고, 자산조사한다고 그 부분을 다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다 숨기기는 놓잖아요. 이런 부분도 있는 거고, 사회의 모든 구성원, 보편주의 같은 경우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정부가 서비스나 재정적인 원조를 제공하는 것으로 별도의 자산조사를 하지 않고, 뭐 연령 인구 범주 안에서 뭐 아동이면 아동, 장애인, 65세 이상의 노인이면 이렇게 해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죠. 장점은 선별주의는 효과성이 효율성이 높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맞춤형 소득 지원을 하자라고 하는 거죠. 이 코로나 전국에서 현재는 기획재정부 논리인 거죠. 근데 보편주의 같은 공평성, 편익성이죠. 나는 세금 내는데 왜 나는 지원 안 해? 이런 논란이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그러니까 지금 4차? 3차 지원과 4차 지원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노점상들은 하는데 왜 나는 지원 못 받아? 라는 논리가 지금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건 대립을 많이 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보여서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부분에서는 그게 아니라 힘든 사람한테 지원하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는 모든 국민들이 다 힘든 거죠. 돈 많은 사람은 안 힘드나요? 왜냐면 이 코로나라는 자체가 돈의 유무하고는 다르게 우리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보상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부분이 필요한 거고, 차후로 돈이 많은 분들한테 지원을 했다면 그거는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세금 제도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이라는 부분도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환수하는 작업들을 하면 되는 거죠. 일정 이상의 부분이 있다면 다시 환수하는 작업들이 충분히 해서 그러니까 부의 분배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단점은 뭐 그러니까 상반되겠죠. 그리고 복지이념은 자녀적 모형이고 보편주의는 제도적 모형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공공적 공공부죠. 뭐 빈민을 위한 공공주택 이런 것도 있는 거고, 보편주의 같은 경우는 뭐 의무교육 이런 거, 무상급식 이런 것들이 자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미시적 조직 관리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건데, 구체적인 거 보면 기획이나 조직화, 인력 관리, 명령 지휘 개통, 조정, 보고 및 재정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거시적인 부분은 전달 체계, 네트워크, 통합 사례 관리. 예를 들면 제가 조직 내에서 그러니까 저희 단체 둘이 나리에서 하는 거는 미시적 조직 관리에 포함되고요. 제가 밖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나 이런 거는 거시적 조직 관리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회복지행정 유사 개념, 이게 앞에서 필요했는데요. 지금 이제 보면 이것도 사업행정이나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에 이제 영국의 그러니까 이건 아까 앞에서 했던 내용들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나오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행정의 영역과 관리. 라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사회복지행정 조직에서 다루어지는 개입 행위에는 다양한 관리가 필요하다. 루트 굴리기 말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획, 조직, 인사, 지시, 조정, 보고, 재정, 평가. 이게 알파벳 순을 따라서 P, O, S, D, C, O, R, B, E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씩 짚어보면 계획은 조직 체계의 목표 설정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업 및 수행 방법을 결정하는 단계로, 과업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은 변화하는 목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사회복지 행정관은 미래 가치가 있는 비전을 세우고 변화하는 목표에 맞춰 과업을 계획하고 방법과 기술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조직은 구조적으로 설정하는 과정으로 과업이 할당되거나 조정된다. 기관의 구조는
일반적으로 정관의 규정, 운영 지침에 의해 기술되고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는 모호한 관계로 직원 간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인사가 만사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조직의 인사관리 과정으로 사회복지 행정 책임자는 직원의 채용, 해고, 임명뿐만 아니라 교육, 훈련, 직원의 건전한 근로 환경의 유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최근에 이제 그런 것도 있잖아요. 90년대생이 뭐 온다, 뭐 이런 내용도 있죠. 조금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책임성에 대한 고민들은 같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시, 책임자는 합리적인 결정 능력, 기관 목적에 대한 능동적인 관심, 헌신적인 태도를 지내야 하며 직원의 공로를 칭찬하고 책임과 권한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야 하며 개인과 집단의 창의성을 고취하는 능력을 입증할수록 지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조정은 사회복지 행정하는 부서 간 직원 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망을 만들어 소통하고 유지 조정한다. 요새 IT를 통해서 소통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 긍정적인 부정적인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 이런 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보고 행정가는 조직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직원, 이사회, 지역사회, 행정기관, 후원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기록, 정기적인 감사, 조사의 무대 활동을 꾸준히 하여야 한다. 재정, 사회복지 조직의 행정가는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중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회계 관리에 따라 재정 관리에 책임감을 갖고 운영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평가입니다. 설정된 목표에 따라 결과를 평가하는 과정으로 클라이언트의 욕구나 문제의 해결에 적절했는지에 대한 서비스의 효과성과 자원 투입 및 산출에 관련된 효율성을 평가하게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사회복지 행정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아마 시험에도 나올 확률들이 높고요. 1급 시험에도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간고사에 나올 수도 있겠죠. 한번 쭉 자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사회복지 행정의 관리자의 수준과 관리 기술이 근데 아까 앞에서 말했던 최고 관리자, 중간 관리자, 일선 관리자인데요. 이 조직에서 최고 관리는 정책에 대한 부분을 좀 담당한다면 중간 관리는 관리, 조정과 통제의 역할들, 일선 관리는 서비스에 대한 내용들이죠.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시설이 다 소규모 시설들이다 보니까 안에 시설장, 생활복지사 이런 역할들이 나뉘면서 그 안에 이제 제가 이제 총괄하면서 저는 이제 정책 제안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중간 관리자 같으면 저희 시설장들 같은 경우에는 조직과 관리하면서 통제 관리, 이런 인사 관리, 재무 관리 이런 것까지 하게 되고 프로그램 개발 관리까지. 그리고 일선 관리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저희가 만나는 애들이 아동 청소년이다 보니까 아동 청소년의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클라이언트 아동을 관리하고 문서로 기록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만 오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직원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글쓰기를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책도 많이 보시면서 어휘력이 충분해야 된다고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 행정의 특성을 살펴보면 28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일반 행정의 주요 가치는 합법성,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 민주성, 자율성 등이 언급되며 사회복지 행정의 주요 가치는 형평성, 효율성, 효과성, 접근성, 책임성, 대형성 등이 자주 언급된다. 여기서 한번 구체적으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효과성 같은 경우 사회복지 조직에서 욕구 충족을 위해 제공된 서비스나 프로그램이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문제 해결에 있어 적절하고 효과적이었는지, 목표 달성 정도를 판단하는 가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효율성은 얼마나 유효하게 적절했는지, 효과가 있는지, 공평성, 형평성, 책임성. 저는 이 내용들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읽어보시면서 어떤 내용인지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효과성을 대표적인 한 게 뭐냐면 제대로 된 약을 먹었는지 감기인데 두통약을 먹으면 감기 효과 안 나설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한 부분을 맞춰가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시간 그러니까 조금 빠르게 진행하면서 그러니까 책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딱 훑어봤습니다. 왜냐면 이론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뭐 앞부분은 계속 이론적인 내용들이 중간부까지는 계속 그런 내용들의 책에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고요. 이번 뭐 2주차 수업도 고생 많이 하셨고 3주차에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